예, 2교시, 1교시에 이어서 계속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계속 정신분석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신분석이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정신분석을 제대로 활용하는 관점, 이거를 이해해서 일상에서 이 자아가 깨어 있도록 그렇게 정신분석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은 왜 하는 걸까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알아서 뭐 하자는 것일까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지배되고 알면은 내가 거꾸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해서 잠재의식을 알게 되는 만큼 내 마음의 지배력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내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깊이 잠재되어 있는 마음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알게 된 것을 더 이상적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해 가는 거죠. 그렇게 인격을 만들고 키우는 것. 그러니까 깊이 잠재되어 있는 마음을 아는 것을 이제 통찰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격을 만드는 것을 이제 무의식의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건데요. 그렇게 해야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1, 2주에 살펴봤던 마음 찾기를 통해서 살피면서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내 속에 있는 묻혀 있었던 어떤 잠재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실현시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마음을 깊이 보려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면 일상에서 습관대로 하는 대신에 마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경험 이것을 멈추고 바라볼 줄 알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경험이 내가 아직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의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자아가 깨어있도록 계속 애쓰면서 그러면서 행동하고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을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잠재된 그런 잠재력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의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살펴보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재구조화하는 부분인데 이 정신분석은 이 계속 요것이 뭐냐면 이제 이 의식의 수면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 알아차리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무의식 잠재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낮춰가는 거 이렇게 계속 낮춰가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 전체가 이만하다고 한다면 대체로 이제 표면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이 잠재의식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 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알아차리는데 아까 이제 방법으로 자유연상법, 뭐 꿈을 분석한다든가 최면을 걸어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이제 습관 같은 걸 살핀다든가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통찰해서 잠재의식을 알아가는데 이때 이제 통찰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 저항이라고 하고요. 이 통찰을 하다 보면 저항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저항을 넘어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정신분석 작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 내가 막 그 끔찍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밀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제 제대로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시 재배치도 하고 하는 식으로. 비중을 달리한다든가 우선순위를 달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재구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것. 그래서 안정적인 성격을 확립하는 것을 이제 성격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과 재구조화가 정신분석 활동의 두 가지 주요 활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신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기여한 바라고 할까요? 이 심리학에 기여한 바. 자, 어떤 것이 있냐. 시사점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일단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여러 층이 있다. 여러 가지 층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차원의 깊이가 다른 여러 차원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진실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하나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쭉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생각들을 다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이걸 억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부분을 남겨두고 다른 부분들은 억제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술을 좀 마시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편안해지든가 이러면 이 억제가 풀리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마음에 비해서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계산을 해보면요. 한 10억분의 1쯤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거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내 의식이, 내 머리로 아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은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람 안 바뀌어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잠재의식을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급박한 상황에서 조절하고 통제 기능이 제 노릇을 못할 때 이럴 때 잠재된 마음이 폭발하듯 드러나기도 해요. 알지 못하면 이것을 막을 수 없지만 통찰을 해서 알게 되면 당하지 않고 조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좀 욱하는 게 있어 이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 이게 통제 불가능하고 조정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을 그동안 관리를 안 했고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욱하는 게 있지만 뒤끝은 없잖아. 이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계속 자기 자신한테 소홀하다는 얘기거든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욱하는 거는. 또 이 건강과 행복은 이 조화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자아는 단순히 무의식의 한 요소가 아니라 이제 프로이드는 그렇게 봤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걸 자각하고 조절하며 방향을 정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 있어서 제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잠재의식의 여러 요소에 이제 균형을 갖추고 이게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다뤄갈 때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이 자아가 건강하게 깨어 있을 때 이제 초자아나 원초아나 이런 것들과 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꿈. 이 꿈 분석도 해보면 참 흥미로울 수 있어요. 자주 꾸는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 꿈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을 꾼다는 건 잠들었을 때 꿈을 꾸는 거잖아요. 이때 의식은 활동을 멈춰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이제 자아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이 잠재의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꿈을 분석할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꿈에 피 보면 좋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순엉터리도 많고요. 뭐 나무를 심으면은 그거는 뭐 성교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엉터리로 해석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세계하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연관시켜서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딱 1대1 매치해가지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건 엉터리가 많아요.
그냥 미신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분석할 때, 이건 저도 그렇게 쓰는 방법인데, 꿈을 꿀 때, 그리고 꾸고 난 그 후에 느낌이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꿈 내용만 분석하지 않고 이 연관되는 느낌을 함께 볼 때 그만큼 풍부하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살펴서 알게 되는 속마음을 가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명상할 때 긴장이 풀리면서 떠오르는 생각, 또는 되풀이되는 실수나 습관, 또 꿈, 이런 것에서 얻는 정보로 알 수 있는 나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얻은 그런 무의식 자료를 종합해 보면 내 속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속마음의 구조를, 이것을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충동해. 그러니까 원초화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좀 자아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실현해가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무의식을 알아가는 것이 통찰이고, 이 통찰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저항을 넘어서서 계속 나아갈 때 무의식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에서 보면 이게 무의식이지만 실제로 보면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거, 성격의 재구조화. 이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단순하지 않고 여러 층이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면서 어느 하나로 정하려고 그렇게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자아로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 구조를 살펴가는 식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잠재의식의 요소 중에 원초와 자아, 초자아 중에 이 자아, 이것에 주목하고 일상에서 이 자아를 깨어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의 전 과정, 그러니까 통찰해가고 또 저항을 이겨내고 재구조화해가고 하는 이런 전체 과정 속에서 항상 이 자아에 주목하고 자아를 깨어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말 평생을 공부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신분석이 전적으로 옳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제 분석, 이걸 이제 선호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정신분석을 비판하면서 이걸 이제 거부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정신분석과 정반대 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이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3교시에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